설 연휴에도 검찰은 비상계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르면 오늘 내란죄 사건 재판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패널 4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최진영 변호사, 조연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최진영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이 연휴 기간에 변호인단들 만나서 이제 재판 대응 전략을 고심했다고 하는데 보석을 청구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보석을 청구하게 되면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쉽지는 않지만 재판장이 결단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일단 그 재판에 넘겨지기 전 같은 경우에는 구속하면은 구속 적부심을 청구를 하지만 일단 재판에 넘겨지면은 그 해당 재판부가 구속을 계속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이 보석은 필요적 보석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을 이렇게 평가를 해서 하는데 사실 그 죄명이 사형, 무기 10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사실은 기각될 가능성이 높죠. 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형, 무기징역 이상의 법정형이고 더불어서 구속될 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지금 구속을 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결정적으로 지금 이런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나아가 다 구속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이 없다고 판단할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재판장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란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더불어서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바로 구속 기소를 할 만큼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있다는 점, 이런 점에 비추어서 재판장의 결단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석방이 가능하다. 다만 앞에 있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고 특히 이 재판부가 어떻게 보면 내란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할 경우에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어떤 예단을 비쳤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압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상당히 고심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 이어서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습니다. 이 윤 대통령 측 형사재판도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조 변호사님, 이 현행 법에 따르면은 이 형사재판의 이유로 심판 중지를 신청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 이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과거 전례를 살펴보게 되면 손준성 검사의 경우에 한 차례 중지된 사례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전례가 있죠. 지금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이번 심리와 형사재판은 무관하다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만약 형사재판에서 내란죄가 성립이 되든 그렇지 않든 이번 파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거든요. 헌법재판소의 심리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 위법한 요소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것이 초점입니다. 내란죄 성부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신청을 할 것으로는 보여지지만 인용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탄핵 심판 중지 또는 보석 청구 모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일반 접견이 허용이 되는데 정치권 인사들의 면회가 이뤄질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에 앞서서 사람 대 사람,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저는 그건 옳은 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은 바가 없고 다녀오더라도 조용히 다녀올 그럴 계획입니다. 노동일 교수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통령실 참모진이 윤석열 대통령 면회할 거다 이런 지금 얘기인데 민주당에서는 맹목적 충성 경쟁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고요. 당내에서도 조폭과는 달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왔어요. 글쎄요, 아까 저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랬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면에서라고 했는데 우리가 친한 지인이 혹시 구속되거나 수감되면 면회 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면회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이 당연한 얘기인데 인간적인 면에서 그렇게 하는 걸 무슨 정치적인 면에서 대단히 폄하하거나 그걸 가지고 또 우려하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단체적으로 면회간다 이런 모르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한 명씩 면회가는 건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결국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관계가 좀 애매하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겠죠. 예. 딜레마죠 일종의. 불가근 불가원이라고 얘기하죠. 뭐 친한 척하기도 그렇고 또 뭐 모른 척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그런 상황을 반영한 거라고 보입니다. 네.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를 찾는 여권 인사들의 입을 통해서 옥중 메시지를 또 낼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뭐 그동안 변호인 통해서도 계속 냈잖아요. 이번에도 낼 걸로 보시죠? 뭐 당연히 낼 걸로 보여지고요. 이번 설에도 내지 않았습니까? 네. 나라가 걱정된다, 뭐 청년이 걱정된다, 김건희 여사의 건강이 걱정된다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나라가 걱정이 했다라고 한다면 계엄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을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보수라고 해서 계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보수 국민들도 이 계엄을 왜 윤석열 대통령이 했을지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일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대통령이 이제는 옥중 메시지를 내는 건 대통령의 자유지만 네. 통합과 경제를 생각해서 극우를 자극해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벌어지는 것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항상 법 테두리 내에서 통합의 관점에서 대통령의 메시지를 내는 것들이 결국 마지막에나마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는 분들은 이제 인간적 도의 차원에서 가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요,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연일 제기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야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마은혁, 이미선, 문영배 이 세 사람은 재판도 해볼 것도 없이 그냥 이미 탄핵을 찬성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계선 재판관까지. 헌법재판관들조차도 자기의 이념 지향에 따라서 줄 세우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탄핵이 인용돼서 윤석열 대통령은 파면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상대로 될 경우에 이 결론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최진영 변호사님, 네. 지금 문영배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과거에 SNS에서 이재명 대표와 수차례 소통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고요. 지금 이미선 재판관이나 정계선 재판관의 경우에는 친동생과 남편이 각각 지금 논란인 상황인데 이 부분을 지금 국민의힘은 문제를 삼고 있고, 다만 민주당에서는 이게 탄핵이 인용이 될 것 같으니까 벌써부터 불복하기 위해 사전 포석을 까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께서 수원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예. 앞에서 재판을 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렵다, 예단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유로 해서 기피 신청을 했고 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것은 불복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재판부가 예단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라는 이유에서 이것에 대해서 제척, 기피 신청을 하는 것이지 나중에 탄핵이 인용에 대해서 불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이재명 대표도 그 재판에서 불복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그게 아닌 것이죠. 본말을 전도하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법과 또 탄핵에서 준용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예단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개인적인 인적 관계가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제척 기피 사유가 있습니다. 그 제척 기피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재판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지 그에 대해서 탄핵 인용에 대한 불복 밑자락을 까는 거라 이것은 오히려 지나친 형사소송법상의 어떤 자기 방어권을 어떻게 보면 없애지는 것이죠. 본인 재판에 있었는데 이런 어떤 요청을 법정 요청을 하는데 당신 이거 재판 인용에 대해서 거부하려고 하느냐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하고 그에 따라서 적법 절차 보장 그리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하라는 것은 바로 이런 정신을 얘기할 뿐인 것이지 그것이 정치적으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불복하려고 하는 밑자락 깔기냐 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해석이라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3명 재판관들이 스스로 재판 회피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 우리법 연구회가 있다고 지목을 했습니다. 어제 발언을 보니까 사법부 요직에 앉혀주고 판결로 보답한다 이렇게 좀 법조계 전체를 확대하는 발언을 했는데 법조인으로서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 앞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재명 대표의
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기피 신청한 것과 좀 사건이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그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재판장이 이미 그전 부지사 관련 사건에서 소송 기록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사건 기록을 다 인지한 상태에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면 당연히 편견과 선입견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을 지적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사건은 전혀 다르죠.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제척, 기피, 회피 사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그것이 우리가 법원이 어떻게 인정하고 있냐면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는 것 자체는 객관적인 사정이 아니죠. 그러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개개인의 사정과 어떤 인척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헌법재판소의 결정 자체에 대해서 불복하겠다는 그런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법조인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진보도 있고 중도도 있고 보수도 있어요. 헌법재판관 구성을 모두 다 중도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보수도 있고 중도도 있고 진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명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3명의 재판관은 국회가, 3명의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추천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우리 헌법재판소법, 우리 헌법의 테두리 안에 정해져 있는 그런 구성 자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적하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자칫 잘못하면 최근에 불거졌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그런 끔찍한 사태를 또다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좀 자제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설 연휴 민심을 두고 여야가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거대 야당 이재명 세력에 의한 입법 독재, 그다음 사법부 장악, 행정부에 대한 국정 마비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하고 있고, 이런 민주당에 의한, 이재명에 의한 그런 입법 독주를 견제를 해야 된다, 막아야 된다는 저는 주문이 더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연휴 기간 중 민주당을 향해 전국 곳곳에서 가장 많이 쏟아진 주문은 한마디로 빨리 끝내고 경제 살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장에 열린 국민적 에너지 및 요구를 수렴하는 노력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권 교체가 설 민심의 최대 요구이고 민주당의 절대 과제입니다. 노동일 교수님, 여야 모두 이번 설 민심은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누구 때문에 어려워졌냐를 두고는 해석이 각각 다른 것 같아요. 늘 설 끝나거나 추석 끝나면 뭐 민심이 어땠냐 나오는데 네.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다 자기들 듣고 싶은 건 듣고 보고 싶으면 본 그런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다른 걸 보더라도 그건 애써 외면하는 예. 뭐 그런 결과고요. 뭐 아니면 둘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정권 교체가 뭐 의미 높다, 당연한데 이재명 대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여론조사에서 확인되는 게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포비아도 확인되는 것이고,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유지 여론보다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상황을 보자면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얘기하려면 솔직하게 양쪽을 다 보고, 민심을 다 보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민심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출 것인가, 우리 태도를 변화할 것인가,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한쪽 민심만 보고 또 한쪽 민심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는 정치권에 늘 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권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양산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에게 거리를 두는 사람들도 포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실명을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는 조금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이 주문 좀 어떤 의미라고 보세요? 일단 뭐 원론적인 얘기죠. 그리고 포용과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됐으면 국민의 대통령인 거잖아요. 그러면 네. 전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자꾸 야당을 탄압하고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야당 대표를 제거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야당 지지자 입장에서도 대통령과의 강대강 대치를 통해서 뭔가 이겨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대통령이 먼저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민주당이 통합과 경제를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그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내부에서의 통합이기도 하고 전 국민에 대한 통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그 길을 가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통합과 민생을 챙기는 그래서 정치적인 포용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김경수 전 지사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가 어느 수준까지 화합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세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작년 4월 달 총선 때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했다라는 정치적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정 속에서 이른바 친명계와 비명계에서는 넘기 어려운 그런 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좋게 말하면 일극체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재명의 민주당, 나아가 1인 사실 독주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와서 이제 손을 내민다? 물론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수는 있겠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특별히 지금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2심 또 다른 것들에 대한 선고가 계속 이뤄지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조기 대선이 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오히려 그 더 커지면 커지지 이것이 봉합되기는 쉽지 않다. 결국 이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에게 얼마나 손을 내밀고 당직을 얼마나 주느냐 이런 부분이 있어야 어떤 실질적인 후속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구두선 측면에서 말만 하는 걸로 과연 통합이 될 것인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